오늘은 법과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고자 합니다. 법과 정의의 관계를 법을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제도를 지지해야 할 도덕적 의무의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송지우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법과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게 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송지우라고 합니다. 법과 정의라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정치적 의무라는 개념을 출발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의무는 법규범을 일반적으로 준수할 도덕적 의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치 철학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고요. 법을 지키는 의무를 왜 그러면은 법적 의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의무라고 하는가? 라고 하면은 실정법상 법적 의무가 있다는 그 사회적 사실과 이렇게 실정법상 존재하는 의무를 정말 지켜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는지 그 두 차원의 질문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상 법적 의무가 있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 그것을 지킬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를 묻는 게 이제 정치적 의무 개념이고 관련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규범의 실정법상의 존재와 그 법의 내용의 정의로움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쟁점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접근할 때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일종의 시사상식처럼 되어버린 일종의 허위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한편으로는 어떤 규범이 법규범이라면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언제나 지켜야 한다라는 그 입장. 우리에게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발언으로 잘못 알려진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로 대표되는 그 입장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내용이 부정의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 지켜도 무방하다. 더 이상 나에게 규범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반대편 극단의 입장. 이 두 가지 입장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허위 이분법을 극복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법과 정의의 관계가 법규범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이 어떠한 의무를 생성하는지의 질문은 대단히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관련해서 학계에 어떤 광범위한 합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이 쟁점과 유관 쟁점들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앞서 말씀드린 이론들과 함께 주류 이론 가운데 정치적 의무론 가운데 하나인 자연적 의무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에게 이제 정의론으로 익숙한 존 롤스라는 정치 철학자가 제시한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서의 자연적 의무론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주제인 법과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그렇게 많이 읽히지는 않지만 사실 이와 관련해서도 2차 문헌이 꽤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정의의 자연적 의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론의 이제 19절에 처음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정의의 자연적 의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내용은 첫째로 만약에 정의로운 제도가 존재하고 그 제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은 그 제도를 지지하고 그 제도의 규범, 그러니까 법 규범을 포함하겠죠. 그 제도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고, 둘째로 만약 정의로운 제도가 현재 없다면, 그렇다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정의로운 제도 체계를 수립하고 증진할 것을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지나친 비용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런 증진과 수립과 증진의 노력을 할 것을 의무로 하는 게 이제 정의의 자연적 의무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의무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그런 구조의 의무인데, 일단 그 정의로운 제도가 존재하는 그 경우 우리가 이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는 정의로운 제도가 지금 없다, 부정의의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정의의 자연적 의무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 정의로운 제도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적용될 때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TM 스캔넌이라는 정치 철학자가 제시한 분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캔넌의 전략은 뭐냐면은 요 문구 정의로운 제도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적용될 때라는 이 문구를 요소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이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차례로 보자고 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제도가 정의로운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저는 다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 제도의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를 봐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정당한가. 그래서 가령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한테 지나친 과도한 제약이나 강압을 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주의해야 될 게, 사실 편의상 그러니까 정의로운 제도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이 카테고리 안에는 부정의한데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부정이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tolerably unjust, tolerable injustice 이런 말을 쓰는데, 말하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부정이다라는 거죠. 그런 정의로운 제도 상황, 완전히 정의로운 제도의 상황과 함께 이 정도까지 부정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부정의한 제도 상황까지를 이 카테고리 안에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이제 정치적 의무론들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론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식의 그 범주 확장이랄까? 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실 어떠한 정의론을 우리가 수용하거나 채택하든 간에 현존하는 사회 가운데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이제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모든 상황이 부정의의 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이니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준수할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라는 의미의 정치적인 의무는 없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 혹은 적어도 이 정도면 참을 만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정의한 제도가 있을 때 발생한다라는 접근을 취해보자라는 그런 이론적 필요성으로 생겨난 디테일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디까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의 영역인지에 대한 기준을 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정의로운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정의롭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부정의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토미 쉘비라는 정치 철학자, 롤스주의 정치 철학자이자 정치 철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인종 부정의, racial injustice에 대한 주요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이 제시한 분석을 중심으로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토미 쉘비의 이제 논문과 2016년 책인 Dark Ghettos라는 책에 나온 얘기고, 이 책에서 이론적 분석을 하는 동시에 미국의 도시 개토 상황에서의 그 삶의 조건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이 도시 개토 상황에서의 부정의의 면면이 무엇인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인가 없는 부정의인가 하는 그런 분석을 개진합니다. 쉘비가의 접근 방식은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의 어떤 한계랄까, 임계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법한, 그리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기준 중에 이제 그 표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표준 기준을 일단 살펴보고 그것의 부족한 점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좀 더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기준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의 영역은 완전히 정의롭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헌정적 요체가 보장된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롤스주의 표현인데 constitutional essentials의 번역입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다 만족하진 않더라도 이 정도면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만한 부정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임계점 결정의 후보
가 되는 셈인데, 그럼 헌정적 요체가 보장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일련의 자유주의적인 권리들이 보장이 됩니다. 헌법 차원에서 보통 이제 보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표현과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뭐 참정권, 적법 절차에 관한 권리들,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사려면은 이 정도의 물질적인 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최저선 아래로의 물질적 결핍을 방지하는 그런 수준의 최소한의 사회 보장이 제공되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우리가 이 사회는 적어도 헌정적 요체는 보장되는 사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정적 요체 기준에 대한 쉘비의 문제 제기와 상당히 결이 유사한 것으로 존 롤스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롤스의 정의론에 관해서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사실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뭐 그럼 북유럽식 복지국가 뭐 이런 거면 될까? 이렇게들 흔히 생각을 하는데, 롤스 자신은 이런 모델을 이제 복지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정의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런 정책 모델이 자신의 정의의 원칙을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일종의 복지의 최저 수준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고, 문제는 롤스가 생각하기로 문제는 복지의 최저 수준이 보장된다는 것이지 그 최저 수준 이상의 격차에 대한 어떤 제약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공적 활동에 있어서 온전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다만 너무 뭐 인간답지 못한 정도의 결핍으로부터는 보호를 받는 그런 정도, 그 공간에 갇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롤스의 표현에 따르면은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봤는데 그 이유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지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최저 수준의 복지 상황은 누리지만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복지 제도에 의존해서 사회협동에 능동적으로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한 채 굉장히 롤스의 표현에 따르면 침체하고 우울한 하층을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을 롤스는 비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이제 정의의 제2원칙이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 그러니까는 재능과 노력할 만한 어떤 포부나 동기가 같은 사람들이라면 성공 전망이 같아야 한다라는 상당히 강력한 기회균등 원칙과 차등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될 경우에만 허용된다라는 두 가지 사회경제적인 재화의 분배에 관한 것이 결합된 것을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이라고 하는데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은 어떻게 보면은 롤스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어떤 침체하고 우울한 하층의 만성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 원칙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사회는 이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고, 쉘비는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평등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협동하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정의의 기준을 우리가 항상 이제 지향해야겠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 부정의는 우리가 참을 수 있다. 너무나 이제 이 침체하고 우울한 하층에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이다 하는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쉘비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의 이제 임계점으로 헌정적 요체도 보장이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공정한 기회균등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충분한 기회, 그러니까 좀 더 약한 기회 평등 원칙이죠. 충분한 기회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기회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른바 이제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개발할 만한 충분한 실질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결론을 미국 도심 개토 지역
미국의 주거 환경 및 사회 경제적 환경을 사례로 해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현대 미국의 개토 지역에 대한 분석이고요. 현대 미국의 개토 지역은 도시 빈곤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인종적 분리는 아니고 그냥 비형식적인 인종적 분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압도적으로 소수 인종의 비율이 높은, 특히 이제 쉘비 관심 가지고 있는 사례에서는 흑인 거주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빈곤을 포함한 복수 형태의 불리함을 경험해야 하는 내지는 감수해야 하는 그런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적 의무와 자연적 의무 내지는 시민적 의무의 근거가 소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자연적 의무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민적 의무는 정의롭거나 아니면 적어도 약간 부정의하지만 충분히 정의로운, 이 정도면은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정도의 부정의만 수반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정치 공동체 공동 시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의무고, 그 사회의 협동체 내에서 자신의 공정한 몫을 다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협동체에서 창출되는 이득을 누리는 만큼 그에 적절하게 내가 부담도 져야 되는 의무이고,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할 도덕적인 의무도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적 의무는 우리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지게 되는 의무들인데, 가령 타인을 해하지 않을 의무, 타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지 않을 의무, 상호 존중의 의무, 타인을 도울 의무, 이런 우리가 보통 상식적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캔넌은 자신의 분석에서 쉘비의 논문을 이제 인용하면서 논의를 하는 구간이 잠깐 있는데, 스캔넌은 그렇다면은 이 개토 지역 주민들의 의무가 얘가 이제 그러한 변질을 겪는다면은 제3자인 사람들도 사회 정책에 대한 자신의 지지 여부를 정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불법 행위를 한다거나 뭐 그 밖에 일탈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사회 보장이라든지 뭐 의료 서비스 같은 그런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한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는 똑같이 모든 사회 보장의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사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유권자로서나 아니면 그냥 시민으로서 평가를 할 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에 시민적 의무가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탈행위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서비스 혜택을 도로 거둬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정책은 부당하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시민적 의무의 영역에서는 이렇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쉘비가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시민적 의무는 소멸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연적 의무는 여전히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적 의무가 소멸한 상황에서 그럼 모든 불법 행위나 일탈 행위가 정당화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일탈 행위 가운데서도 예컨대 이거는 자연적 의무상 금지되는 행위인데 하는 것들은 여전히 금지가 돼야 되고, 그런 행위는 여전히 하지 않아야 하고 그에 대한 비난도 여전히 정당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의의 자연적 의무를 개토 지역에 적용을 했을 때 적어도 토미 쉘비와 같은 정치 철학자가 보기에는 개토 지역에서는 정의로운 제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도를 지지할 의무로서 발현되지 못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새로이 수립하고 증진할 의무로 발현이 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일탈행위 같은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정의로운 제도 수립과 개혁에 도움이 되는 일탈행위는 정의의 자연적 의무 관점에서 허용이 되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다고 볼 수 있고, 반면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탈행위는 아무리 부정의한 상황이라고 해도 불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치적 의무, 시민적 의무, 자연적 의무 이런 여러 개념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보면은,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정의의 자연적 의무에서 찾는 이런 롤스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 정의의 자연적 의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정의의 자연적 의무가 정의롭거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만 부정의한 상황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상황, 쉘비의 해석에 따르면 헌정적 요체와 함께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는 정의의 자연적 의무는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냐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제도를 지지하고 그 제도가 만들어낸 법규범을 비롯한 규범들을 준수할 의무로 발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의무가 성립이 되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협동체에서 내 몫을 할 시민적 의무 또한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의의 상황에서는 정의의 자연적 의무는 현재 부재하는 정의로운 제도 체계를 수립하고 증진할 의무의 모습으로 발현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효과성의 검토에 기반한 저항 및 개혁을 할 의무가 더 구체적으로 생긴다고 할 수 있고, 이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의의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일탈 행위를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정치적 저항의 일환으로 허용이 돼야 된다. 아니면 이런 행위는 아니고 정치적 저항으로 볼 수 없다. 부정의한 상황이라도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개별화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사례였던 미국 개토 지역 사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이제 그 미국 사회의 특수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낯설을 수 있는 사례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례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위들에 대한 이런 개별적인 판단들을 뭐 현재 한국 사회에 이식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말이 안 될 것이지만, 오늘 그 사례를 자세히 다룬 이유는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이러한 분석적인 틀에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혹은 한국 사회의 이 삶의 영역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만을 동반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의 상황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후자의 경우라면은 그 피해자들에게 소멸되는 의무는 무엇인지, 여전히 유효하는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논의의 기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강연에서 또 주요하게 다른 텍스트 가운데 토미 쉘비라는 정치 철학자의 책이 있는데, 영어 제목이 Dark Ghettos고 아쉽게도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뜻 추천드리기가 어렵지만 혹시 힙합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힙합 음악의 정치성을 다루는 장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의 9장이 그런 내용인데, 책을 다는 못 읽으시더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9장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